여러분 이제 사채왕에게 돈 받은 판사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판사가 돈을 받았는데 집 앞에서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해요. 참 대담한 판사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원래 본인도 이제 전세자금 마련 때문에 돈을 빌린 거지 받은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 실제로 빌린 돈을 갚기는 갚았답니다. 한 3억 가량을 빌려가지고 갚았는데 갚으면서 아마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추측입니다만 기록이 좀 남는 돈이었을 것 같아요. 건너가고 아니면 또 갚은 게 그런 게 다 갚고 나서 이제 갚았으니 절반 가량을 그냥 또 받았대요. 그거는 앞으로 필요한 돈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그거는 집 앞에서 현금으로 그래야 아무래도 탈이 안 나지 않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거래 명목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뭐 누구한테 돈 껐다는 얘기가 지금처럼 뭐 범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는 안 이르더라도 구설수에 올랐을 때 아, 나는 빌린 건 맞지만 실제로 정말로 다 갚았다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반만큼 이익은 따로 챙겼던 거죠. 그런 어떤 생각까지도 복잡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자, 오늘 기사를 보니까는 너무 법을 많이 알고 이제 검사 출신 아닙니까? 7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는데 이 검사들의 검찰의 수사 방식을 알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자백을 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보고 판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게 병, 십자 우환이라는 얘기인데 사채행에게 뒷돈을 받는 판사의 속마음이다 해서 기사를 보았더니요. 1월 18일 날 1차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혐의를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두세 시간 뒤에 다시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해갖고 담당 검사에게 해서 사실은 돈을 받았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양심의 소리인지 아니면은 검찰의 함정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검찰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에 자기가 빠졌다고 생각을 한 건지 2시간 뒤에 이제 자백을 해서 웃지 못할 상황이 돈을 준 사람이 보통 돈 안 줬다고 잡아떼는 게 상식적인데 돈 준 사람은 안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계속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게 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혐의 부인을 하고 돌아갔는데 2시간 후에 이제 돈을 받았다라고 자백을 한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검찰에서는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단 돌려보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과연 정말 뚜렷한 물증이 없을까? 물증이 없더라도 뭐 내연녀의 뭐 증언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사채로 현금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이면 추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증거는 있었겠지만 이 뚜렷한 물증은 없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거의 검찰이 10달 정도를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예전에 검사로서도 재직을 했었던 분이에요. 이 판사분이. 그러니까 내가 수사 상황을 뻔히 아는데 10달이나 조사를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정말 없을까?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혐의 부인을 한 것으로 진술 조서를 작성해 놓고 나중에 증거를 딱 내밀면서 이것 봐, 넌 이렇게 증거 다 있는데 부인했어 라고 하면 사람이 부인을 한 것과 자백을 한 것이 사실은 법정에서 굉장히 형량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올가매라는 함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정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 판넬에는 양심의 소리가 있지만 저는 양심의 소리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혐의를 이제 부인하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시간 후에 차라리 내가 가서 자수를 하자. 자수감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뭔가 정상 참작은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없었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래서 딱 봤으니까 검찰이 충분한 어떤 자료를 갖고 증언을 확보를 한 것 같으니 차라리 자백을 하면 자수감경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깎이죠? 깎이거나 아니면 자수감경으로 인정을 안 받더라도 정상 참작이 돼서 그래 네가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조금 참작해주겠다 이런 되니까 구형량이나 선고량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라는 분석이신데 자 이제 검찰 조사를 받다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는데 이 재판사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극도의 정신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이제 검찰이 긴급 체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현직 판사인데 또 실제로 이제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를 받는 그 중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 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검찰 출신 이 더군다나 판사가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으면 이건 가만히 놔두면은 뭔가 정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어떤 직종도 아니고 같은 그래도 법조인이고 판사이고 검찰 출신인데 이 사람이 뭔가 뭐 말도 안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 후폭풍을 또 검찰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봐요. 혹시 검찰이 뭔가 중요한 거를 수사하면서 놓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뭔가 재판사 입장에서는 들통날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게 사실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설마 이거를 모를까 검사가 이거 뻔히 이거 조사해봤으면 뻔히 알 텐데 이거 왜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하지? 하고 2시간 동안 고민을 한 거겠죠. 그러다가 이건 함정이다.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라고 재발로 걸어갔겠죠 아마. 그러니까 재발이 저렸다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아니 왜냐면 사실 공무원들의 뇌물을 받는 수사를 하려면요 정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돈을 오른손으로 건넸어요 왼손으로 건넸어요 돈은 봉투에 들어있었어요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5만 원권이었어요 만 원권이었어요 그때 그 방엔 뭐가 있었어요 이런 정도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진술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게 뇌물이거든요 그거를 스스로 나가서 얘기할 정도 그런 수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받았다고 자백할 정도라면 정말 결정적인 뭔가가 있지 않았으나 저는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8개월 정도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에서 여기 변호사분들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 총수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판사를 검찰에 소환할 때는 수사 초기에 절대 소환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부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 판사분이 아니까 야 이건 진짜 뭐가 있을 거다 결정적인 게 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검찰이 그렇게 대충대충 수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네, 저는 그 사람을 가급적 이제 성선설적 입장에서 뭐 이렇게 바라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양심에 기인해서 자수했다, 외모 자백을 자체도 좀 했다. 착하게 생기셔가지고. 네,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분이 어쨌든 범죄에 관련된 것은 많이 다룬 그야말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증거의 그 종합성이라든가 옥죄요는 수사의 어떤 느낌, 방향 이것은 나름대로 분명히 이제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피의자들이 목전에 중요한 어쨌든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자백을 안 하는 것이 거의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증거의 종합성 측면에서 이것은 자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뭐 범위 더 타당할 것 같고요. 그거 같은 이제 맥락 자체가 지금 저와 같은 그 최판사의 그 이른바 비행이 알려지게 되게 결정적인 것이 소위 그 사체왕으로 불리는 사람의 그 내연녀가 구체적인 그 제보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고려를 이제 그 했을 때는 도저히 그 빠져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그래서 결국은 뭐 양심의 어떤 가책보다는 전략적인 뭐 판단으로 자백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자, 그러면 됩니다. 표 원장님, 이 수사를 받던 재판사가 그냥 눈물을 흘리거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게 아니라 이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종의 이게 쇼크 상태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이때는 불안과 우울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가 한 2주 정도 가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 사안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도 아마 이 판사분께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저희가 이제 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사채형한테 돈 받은 판사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론스타라는 외국 투자 업체 사모펀드에서 돈을 받은 시민단체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론스타 쪽을 찾아가서 8억 받고 4억 더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본인 얘기로는 노조 활동하면서 해고돼서 해고 동안에 받은 임금을 달라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조사를 받겠지만 뭐 강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사건들은? 그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했으니. 강심장이라고보다 너무 뻔뻔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카드 노조위원장이었고요. 그 노조위원장이었고 해고되고 나서 이제 그 거대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를 하겠다는 감시센터의 대표였어요. 그래놓고 나서 처음에 그 론스타의 대표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고 3심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을 내려옵니다. 이때 법정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처음에 비난 활동을 하다가 내가 더 이상 대표에게 비난 활동하지 않을 테니까 8억을 달라서 받았죠. 여기까지가 알려진 바인데 더 충격적인 건 그래서 결국 타연서를 써준 다음에 다시 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집행유예를 널 받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외부에서 여론을 조사할 테니까 조사를 할 테니까 집행유예를 받으면 3억을 더 달라는 거죠. 변호사로 치면 성공보수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장장 6년 동안을 그 집행유예를 받도록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결국 받지는 못했어요. 집행유예가 안 됐으니까. 자신이 감시를 해야 되는 거기에 대표로서 그 대표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뒤로는 그 돈을 챙긴 거잖아요. 그럼
앞과 뒤가 너무 다른 행동이고 예. 말로는 내가 해고받았는데 그동안에 못한 임금을 받겠다지만 해고한 8명 중에 임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로서 임금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시민단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기를 위해 썼어요. 자녀 유학비와 주식 투자 등으로. 예. 그것이 어떻게 지금 와서 그 대표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익을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는 내가 그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했으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강심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도 네. 그 두 얼굴의 사나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네. 또는 그 양복을 입은 뱀이다 뭐 이렇게 범죄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주변에서의 어떤 신뢰를 다 구축해 놓고 그것의 종국적인 목적 자체는 나의 그 탐욕에 공헌하기 위한 이와 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쭉 최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행적을 쭉 설명을 했는데 네. 지금 결론을 내놓고 보면 그것이 결국은 소위 말해서 8억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행위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제 그 론스타와 관련돼서 국민적 이제 투사처럼 네. 모든 의로운 행동을 대표했던 여러 가지 여론을 조성하고 또 여론에 호소하고 그와 같은 모든 것도 그와 같이 순수한 의미가 아니고 그야말로 8억을 그야말로 공갈 협박과 유사한 형태예요. 사실은 공갈 협박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행위가 아니었느냐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그 충격적인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시민 단체가 어떤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하는 도덕성에 기반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왜곡된 시민 단체의 그 문제점도 하나 부각된 것이 아닌가. 소위 말하면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왜곡된 룰을 이용해서 대기업을 협박을 해서 찬조금을 받아내거나 예. 또는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제출해서 시나 공무원 단체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뭐 이런 것에 한 번 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도덕성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 전 대표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더 큰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은 어디까지는 론스타예요. 론스타 같은 경우가 지금 4조의 먹튀 논란, 4조 이상의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나마도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세금도 안 내겠다고 우리 정부랑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뒤로는 지금 자기네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을 폭로했던 장 전 대표를 또 이렇게 돈을 주고 예. 매수를 하려고 했던 거고 매수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래도 장 전 대표가 마지막까지 시민단체 대표로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이 일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지금 국제재판소에서 유럽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물론 론스타 코리아와 관련된 일이지만 이 8억 원이라는 돈이 결국 사모펀드 론스타에서 나왔다면 론스타 얘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부정한 짓을 했는지를 밝히는데 장 전 대표 사건이 이용될 수는 있겠죠. 그게 앞으로 하나의 뭐 이 사건의 좀 좋은 점이랄까요? 유일하게 찾자면. 이 판사도 그렇고 시민단체 대표도 그렇고요. 자, 큰 돈 앞에서는 큰 돈의 유혹 앞에서는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장사 없다. 돈 앞에 장사 없다. 물론 장사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든 간에 그 중에 일부는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꼭 있다. 어느 집단이든 어떤 사회든 예. 그런 걸 깨닫습니다. 예. 예. 어쨌든 좀 씁쓸합니다. 겉에서는 이 먹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분이 뒤에 가서는 스스로 회유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가서 공갈 협박을 했으니까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